양 기자의 지인으로만 진행하는 본격 인맥전환 방송 양기자 시네마틱 유니버스. 목소리 텐션이 많이 낮아졌네요. 네. 갑자기. 네. 69화입니다. 69화는요. 레드로켓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년 전이네요. 작년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작이었죠. 네. 올해는 뭐 다른 영화가 있지만 아무튼간에 어떤 작품인가요? 네, 레드로켓은 할리우드에서의 성공을 꿈꾸었으나 이루지 못하고 고향 텍사스에 돌아온 전직 포르노 배우 마이키가 재기를 꿈꾸는 가정을 그리는 영화입니다. LA에서 빈털터리가 된 채로 고향으로 돌아온 마이키는 뻔뻔하게도 별거 중인 아내 렉시와 장모 리를 찾아가 월세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이제 막무가내로 요구를 하는데요. 렉시와 릴이 그의 이제 요구를 들어주면서 마이키의 텍사스 생활이 시작됩니다. 네, 이제 그러던 어느 날에 마이키가 도넛 가게에서 일하는 10대 소녀 레일리에게 빠지게 되면서 이제 그녀를 이용해 다시 LA에서 재기할 계획을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네, 레드로켓 설명을 말씀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레드로켓 얘기 전에 딱 한 가지 먼저 하고 시작했어야 됐는데 그걸 까먹겠어. 또 제가 사실은 수리남 때도 얘기를 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했거든요. 네, 사실은 제가 저기 중간양 기자 할 때 최근에 그 장리 꼬다르가 세상을 떠난 지가 이제 거의 한 달 넘은 것 같아. 몰라, 한 달 된 것 같은데 아무튼간에 세상을 떠났어요. 네, 세상을 떠났고 너무나 사실 영화계에서는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좀 조명을 하고 가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본 영화가 딱 한 편밖에 없어요. 네, 그거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 비브르 사비밖에 안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에 한계가 있고 제가 또 영화과도 아니고 전 뭐 관련해가지고 아무것도 아는 게 되게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아는 거는 사실 이제 거의 뭐 백과사전, 네, 백과사전에 있는 거 그 정도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제가 말씀드리면 야 이거 백과사전에 있는 거 그냥 뺏긴 거 아니냐 라는 말이 그대로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 대신 비브라사님께서 원래 말씀해 주시기로 했는데 이게 오늘에서야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간에 간단하게 어떤 분이셨고 네, 이런 거 좀 소개를 해주시죠. 평을 해주신 게 낫겠다 차라리. 네, 제 미천이 들어갈까 두렵기는 하지만 여하튼 장리 꼬다르 선생님은 그 프랑스 누벨바그라는 그 영화계의 한 흐름을 이끌었던 평론가이자 감독 중에 한 명인데요. 이때 이 사람이 찍었던 영화들이 지금까지도 영화의 문법을 바꾼 영화들이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기에 이 장리 꼬다르 아저씨는 그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계속 파리 시네마테크에 다니면서 영화를 공부했는데 기존의 영화들이 좀 지루하고 꼰대 같다고 느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시대 청년들의 새로운 감수성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면서 평론가에서 영화 감독으로 데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뭐 프랑스와 트리포라든지 뭐 에릭 로메르라든지 뭐 클로드 샤브롤이라든지 또래 감독들이 있었고 이 감독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었고 정확히 누벨바그로 분류되는 시기는 1958년부터 1963년 그 정도일 거예요. 이 5년 동안에 영화사에서 나올 법한 실험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제일 유명한 것이 점프컷이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그 영화사에서 영화를 얘기할 때 장면 두 개가 하나의 서사로 이어져야 돼요. 이것을 올바른 연결을 하고 이것을 매끄럽게 만드는 것이 할리우드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장리 꼬다르 감독님은 그 잘못된 연결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화면이 끊기는 듯한 효과를 줘요. 예컨대 내 멋대로 해라에서 이 인물들이 차를 타고 파리의 시내를 돌아다니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인물들이 이렇게 툭툭툭툭 끊겨가지고 나오는데 이게 이 사람이 의도를 했던 안 했던 그 장면들이 반드시 매끄럽게 연결돼야 된다는 건 그런 형식들을 깨부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전문용어로 포하코드라고 하는데 잘못된 연결들을 통해 가지고 장면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런 실험들은 1963년도까지 이뤄졌고 그 이후로는 정치적인 관심들 그 영화에서 정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라는 이야기를 1960년대 중후반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약간 실험 영화의 세계로 들어가셔가지고 이 시기의 영화들을 좀 보기가 힘들고 그 뒤에 다시 뭐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한 편 만들다가 실패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자가 구하라는 영화를 만들고 그 이후로 다시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걸 찍다가 영화의 역사들이라는 진짜 엄청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요.
근데 이거는 영화의 역사들을 본인의 입장에서 다시 재정리해가지고 다시 쓰고자 하는 그런 기획으로 이렇게 이루어졌고, 그 뒤로도 약간 실험 영화나 비디오 에세이 형식을 취해가지고 영화는 무엇인가를 계속 질문한 영화의 혁신가이자 실험가라고 할 수 있는데, 전 솔직히 사색가라는 표현을 제일 좋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장리 꼬다르 감독님은 영화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계까지 계속 밀고 나아가려고 하는 감독이긴 하나, 전 그 사람의 내용이 마음에 들진 않아가지고 애증의 의미로 비브르 와사비라고 지었어요. 제 닉네임을. 비브르 사비의 패러디. 사실 영화 초기 영화들을 대체로 그렇게까지 좋아하진 않는데, 그럼에도 딱 하나 좋아하는 작품이 있어요. 그게 알파빌이라는 영화인데, 그 영화 진짜 웃긴 게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그 프랑스 거리가 좀 엉망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시 복구하는 과정에서 1960년대 소비주의 문화가 들어오고 미국의 문화들이 들어오면서 파리의 그 시내가 낯선 것들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그 파리 시내를 비추면서 갑자기 장리 꼬다르가 나레이션에 이거 세계 이거 머나먼 미래의 얘기다 하면서 파리 시내를 비춰주거든요. 이 뻔뻔함도 재밌었는데, 이 거리에서는 시적인 것들이 사라져가고 있다 하면서 시를 읽는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계속 낭만을 이야기해요. 전 이게 이 사람이 가장 순도 높게 보여줄 수 있는 감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장리 꼬다르 감독님은 그 살면서 한 번쯤은 볼만한 감독이고요. 이 사람의 청년 감수성, 그러니까 사회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있고 형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감수성이 지금 우리의 20대의 모습과 많이 닮아있지 않나. 전 이 사람을 어쨌건 그 시기의 영화로 한정해서 말하자면 영화나 청년으로 기억하고 싶다 정도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영원한 청년 이러고 있는데 박수. 근데 사실 이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기사가 사실 두 갈래가 나왔단 말이죠. 결국에는 조력 자살, 네. 본인 선택하기에는 조력 자살이라고 나왔었는데, 이 이슈 때문에 또 이제 프랑스가 발칵 이제 또 뒤집혔다고. 네, 맞아요. 네. 그 나는 소진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소진이라고 얘기하면 육체적 소진을 얘기하는데, 고다르 씨는 그 정신적 소진을 얘기하면서 더 이상 내가 창조력을 발휘할 수 없고 내가 삶을 더 이상 주체로도 살아갈 수 없는 지친 상태로 자기 자신을 끝내려고 하는 이 선택마저도 저한테는 낭만화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사람다운 선택이었다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만 해도 인스타 라이브 켜고 아이폰만 만지던 할아버지가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놀랍긴 하죠. 코로나에 대한 영화를 찍어줄 줄 알았는데. 사실 이게 좀 웃겼던 게, 저는 이거 방송을 이제 주간장 기자 할 때 아침에 갑자기 저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네. 저도 감기 걸리니까, 사실 감기 걸리면 전날에 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평소에 일요일날 볼 수도 없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효진단이라고. 네. 이게 아침 8시 하는 걸 갑자기 눈 뜨고 갑자기 뜨니까 이게 뜨는데, 하필 이제 조력전험사 법안 발의를 우리나라에서 허용해야 되냐 마냐 이제 토론을 하는데 장리 꼬다르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이슈가 되는. 네. 웰다잉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또 얘기를 하니까, 네, 어떻게 잘 죽는 것도 사실 잘 죽어야 된다. 여기 보니까 어떻게 이제 또 할 것이냐. 이게 나오는데, 사실 뭐 오늘은 뭐 저희가 뭐 조력전험사 얘기해가지고 뭐 하는 게 옳냐 아니냐 오늘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일단은 그의 생애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저는 뭐 딱 아는 게 혹시 뭐 작품 뭐 보신 것도 있으신가요? 많이? 저는 아무래도 이게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제 그런 시작을 더듬어 보면 딱 2009년 10년 그 사이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아름아름 이제 평론서 이런 걸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이 양반이 워낙 그 전 세계 영화사적으로 거대한 이름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안 챙겨볼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극장에서 처음 봤던 게 필름 소셜리즘이라는 영화였는데, 보고서 참 어렵다는 생각 외에는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들었어요. 필름 소셜리즘. 근데 사실 네, 맞아요. 저도 고다를 좋아하는 감독은 확실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빈말로라도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게, 왜냐하면은 그분 영화를 이제 이해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외부의 각주들을 끌어올 수밖에 없는 건 상황들이 매번 발생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의 이제 평가나 이런 걸 봐야 되는. 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고서는 제가 그 작품 온전히 그 구조 내에 들어가서 이해하고 싶어도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만사형통이라든지 그런 뭐 마오이즘 한참 이제
추천했을 때 영화들 보면 저게 뭔 소린가 막 싶기도 하고 그래서 뭐 가령 이제 타르코프스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이제 그런 거 없이 봐도 딱 어느 정도 느껴지는 감흥 같은 게 있는데 고다르 영화는 지금 보시는 비브르 사비도 그렇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옳을까? 물론 이제 알고 나서의 느껴지는 재미라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이게 제 시기에 제 시선에는 그렇게 또 올바른 태도, 관람 태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미치광이 피에로 같은 경우는 되게 시퀀스 단위로 이야기가 되게 많이 맥락이 없이 이어져 있는데 그냥 이게 인스타 감성에 어울리는 감성이기도 하고 그냥 그 씬들을 끊어서 본다는 재미 때문에 그냥 순수한 재미를 지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도 사실 좋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고다르 관련해서 예전에 읽었던 것 중에 정성의 평론가가 쓴 글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 했던 얘기가 고다르를 천재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그렇게 설파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은 영화사의 정말 바보의 최전선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쨌거나 계몽주의자로서 분류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그 사람이 최전선에서 실패했던 그 모든 행적들을 통해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이제 그런 고다르 부고 소식을 들었을 때 뭔가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 역사에 천연 기념물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고다르처럼 뭔가 도전하고 뭔가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이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들 거라는 확신이 그래도 미래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점차 이제 정말 이제 저 시간의 세월의 흐름 속으로 이제 사라져 가는구나라는 걸 느껴서 그 부분이 많이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그 장리 꼬다르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은 미셸 하자나비시우스의 네 멋대로 해라 장리 꼬다르라는 장리 꼬다르 전개 영화가 있어요. 장리 꼬다르는 칸 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보다가 그냥 쓰레기다라고 하면서 나가버렸다고 하긴 했는데 장리 꼬다르의 장리 꼬다르의 영화를 다 안 보더라도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장리 꼬다르가 어떠한 스타일로 영화를 뭐 실험했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아주 쉬운 방식으로. 그래서 막 예컨대 뭐 화면을 보고 갑자기 너 이런 거 했어라고 하는 제사의 벽을 깨부순다든가 지금 데드풀에서 많이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점프컷 같은 경우는 스릴러에서 많이 써요. 그 호러 영화나. 그러니까 이런 혁신들을 그냥 그 영화 하나에 다 몰아놨어요. 왜냐하면 미셸 하자나비시우스 감독이 영화 학자예요. 그래서 그 시기를 연구하시는 분인데 고증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사실 이분이 작품상 받은 게 사실은 아티스트잖아요. 네. 아티스트 사실 영화의 역사에도 사실은 네. 할리우드가 사실 매우 취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이 작품이 상을 그때 받았었던 이유도 사실 그것 중에 하나였으니까. 하자나비시우스 감독님 그리고 그때 고다르랑 경쟁했던 아방가르드 그룹 중에 시츄에이셔니스트 인터내셔널이라는 상황주의자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대한 묘사도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사실 저는 모르니까 넘어가고 아영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 감독님 영화를 보다가 슬픈 사연이 있는데 이게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제가 사랑과 경멸이라는 작품을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그런 영화를 보러 부산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에 오는 사람들 정도면 일단 약간 영화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그런 걸로 이제 갔었는데 그 제 앞에 어떤 여성분이 이제 영화 제목을 쓰고 감독 이름 적어두고 메모를 하겠구나 하고 딱 이제 일어나서 엔딩 크레딧 다 내려가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 제목이랑 감독 이름만 쓰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진짜 대짜로고 막 엔딩 크레딧 끝나고 다 나갔는데 그분은 못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집에 돌아가실 때 얼마나 자책할까 그분만 생각하면 너무 이 감독님의 영화는 정말 쉬운 게 아니다. 늘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감독님이시죠. 네, 졸리죠. 사실 지금 영화제 기간이니까 녹음 시기 따지면 영화제 예매해놓고 사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영화제 진짜 힘들게 어떻게 자리를 예매했는데 예매 전쟁 뚫어가면서 실제 앉아가지고는 조는 분들 사실 나도 그렇고 그럼 많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고. 자, 그럼 이제 오늘 다시 레드로켓 작품 소개 끝났고 이제 이야기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보타님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거 올해 그
이게 작년에 부국제 때는 못 봤고 이제 올해 이제 시네큐브에서 그런 뭔가 아카데미 특별전 뭐 그런 형식으로 프리미어 있었죠. 네. 맞아. 거기서 이제 봤었는데 되게 재밌게 봤었어요. 이제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아마 이제 뒤에 다른 분들이 언급해 주시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한밤에 그 야반도주 비롯해서 그 장면 보면서 너무 정말 너무 웃긴 거예요, 진짜. 그냥 일단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대한 첫 인상은 정말 웃기다라는 정말 웃긴 코미디다 그런 인식을 가졌는데 이번에 이제 그 팟캐스트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넷플릭스로 다시 보니까 이 영화가 웃기기도 참 웃기면서 동시에 어느 정도 그런 지금 현 이제 미국의 그런 정치 혹은 사회적 분위기를 적재적소로 이제 환기시키는 이제 그런 뭔가 비범함이 좀 뜨문뜨문 보인다라는 점에서 이 영화를 되게 재미 면에서나 혹은 뭔가 좀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그런 양가적으로 되게 충족시키는 게 많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브라서비님은 어떻게? 저도 그 시네큐브에서 영화를 봤을 때 그 한 줄 평 남긴 게 있는데 전 지금 이게 제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저의 빈민층이 극우를 지지하게 만드는 트럼프 시대의 스톡홀름 신드롬을 심층적으로 해부한 영화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랑 지금 어제 봤을 때랑 그 시간의 격차 때문에 뭔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영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 션 베이커 감독님이 좀 미국 하이 문화에 속하는 뭐 매춘부들이라든지 뭐 트랜스젠더 뭐 이주민들의 삶을 많이 그려왔잖아요. 근데 그게 보통은 좀 이 감독님이 그 인물을 동정하지도 아니면 뭐 비판하지도 않는 거리를 두고 그들의 삶을 이제 좀 현실적으로 보여줬었는데 이번에는 이 주인공을 좀 가장 냉소적으로 응시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조금 이 감독이 보여줬던 세계관에서 약간 변화된 양상을 보인 작품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 딱 한마디 하자면 그래서 저도 이 작품의 이제 메인 포인트는 그것 같아요. 메이크 로켓 그레이트 어게인. 네, 맞아요. 딱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로켓이라는 게 사실 이게 뭐 좀 이따 얘기 좀 다층적인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 뭐 남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다시 이제 잘 됐으면 하는 조건이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게 이번에 트럼프가 저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됐었을 때 사실 이유가 사실 이 작품이 있던 것 같아요. 네. 잘 들어져 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영화에서도 계속 연설하는 내용이 딱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 내용과 이 영화에서의 주인공의 상황이 매우 잘 주인공뿐만 아니라 거기 나오는 인물들의 이제 조연들도 그렇잖아요. 그 동네 이제 사람들. 네, 네. 그 동네 사람들 다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 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어떤 분은 뭐 우리나라 정서와 다르다고 하겠지만 과연 다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뭐 이게 또 잠시만 지역 이제 아마 도시와 지역의 또 차이라도 분명히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도농 격차 이런 거 있잖아요. 현지 뭐 사회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도농 격차도 또 보여주는 작품일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인의 이제 역사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역사 요거를 둘을 상당히 잘 결합시킨 작품이라고 생각해서 봤고 사실 이 작품은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미국 포르노 산업을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미국 포르노 산업에서 사실 몰락한 남성들의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있었지만, 네, 대표적인 이제 폴 토마스 앤더슨의 이제 부기나이트가 있겠지만, 이 작품을 이제 보실 때 그 어떤 포인트, 작품의 제목이나 이런 거에 포인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제 레드로켓. 플로리다 프로젝트는 제가 알기로는 그 디즈니랜드를 만들려고 그 근처에 어떤 이런 모텔 낡은 주거지들을 철거하는 재개발 사업. 네네 그런 거에 관련돼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프로젝트도 그렇고 로켓도 그렇고 되게 전쟁 생각나게 하는 이름이에요. 전쟁이나 뭐 이렇게 해야 되지? 그 산업을 생각나게 하는 이름인데 저 레드로켓을 보면서 이게 어쨌건 트럼프들의 지지자들 레드넥 이라고 하잖아요. 맞네. 그리고 아까 로켓을 남근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레드넥들의 멘탈리티 안 속에 있는 그 남근성을 겨냥하는 이런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남자의 성기를 지칭하는 것도 되고. 그 뭐지 레드넥 하니까 생각나는 편이 또 사실 더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나왔던 영화 중에 힐빌리의 노래.
힐빌리 노래도 사실은 가족에 또 문제가 있었단 말이잖아요. 거기도 이제 가족이 사실은 뭐야 용에서 개천난다 네. 이야기를 소재를 했던 거고, 이 작품은 사실 용에서 개천은 아니고 이미 이제 뭔가 떠나온 이제 도시에서 왔던 이제 한물 간 남자가 돌아오는 건데, 사실 저 제일 웃겼던 거는 오프닝부터 이거 코미디 같다는 느낌이 네, 있는 게 맞아요. 거기서 바이바이바이 노래를 틀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시대가 잠깐만 2000년대 초반의 시대인가? 라는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처음에는 이 노래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노래니까 네. 아, 그 시대가 배경인가? 근데 그것도 아니야. 트럼프가 나오는 거 보면은 왜 그때를 했을, 그 노래를 왜 집어넣었을까 사실 궁금한 거예요. 왜 찾아봐도 잘 안 나오길래. 바이바이바이 놈에는 사실은 정말 왕년에 엔싱크 정말 대표 엔싱크 기억하시죠? 세대 맞죠? 아 몰라요. 엔싱크 어느 그룹인가요? 나 처음 듣는 그룹인데. 같은 세대 아니야? 저스틴 팀버레이크? 같은 세대 아, 같은 세대가 아니군요. 엔싱크. 정말 저스틴 팀버레이크 지금은 모르겠지만 되게 엄청 곱슬머리였던 시절에 데뷔했던 그룹인데 진짜 백스트리트 보이스와 정말 자웅을 겨뤘던. 그렇죠. 백스트리트 보이즈도 이제 네 사실 그 시대를 아시는 분들면 이 작품 맨 처음에 터질 때 터질 수밖에 없어요. 맨 처음에 웃음이 맞아요. 딱 그 당시 제가 끝나고 영화 끝나고 빠이빠이 그거 뮤직비디오 뒤져봤다니까요. 이게 뮤직비디오가 내용이나 그 뮤직비디오가 비슷해. 뭔가 이거 뮤직비디오에는 약간 맞아요. 그 마리오네트처럼 목각이 좀 약간 묶여져 있는 상황이고, 얘는 이제 버스 안에서 딱 듣는 게 어디서 좌천된 인물? 이걸 뭐 딱 보여주기는 편했던 것 같은데, 그랬던 것. 이 사실은 사이먼 렉스라는 인물 자체가 어쩌면은 애초에 배우가 포르노 출신 배우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 아예 90년대 한때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거기 보면 거기 나오는데 나 찾아보니까 진짜 실제 인물들이라고요. 보니까 거기 나오는 이제 몇 명 이제 거기서 얘기 소개를 해주는데, 뭐 얘는 이제 능력이 얼마나 된다 했는데, 뭐 얘는 뭐 누가 될 수 있다. 근데 얘 들 수 있다는 게 진짜 인물인 줄 몰랐어. 그래서 찾아보니까 진짜 인물이었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간에 이 작품에 대해서 이제 물론 긍정적인 시선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사실 이게 반반이었단 말이죠. 이게 노트는 받았지만 사실 약간 위태위태하게 받아든 그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 말이죠. 이유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이 작품을. 네, 받아들이기 힘들 건데 어떤 부분에서 이제 좋으셨고 어떤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는지를 듣고 싶고, 사실 어떤 부분이 좋았는데 요 지점은 좀 안타까웠던 것 같다. 이거 한번 말씀 한번 각자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흥미로웠던 지점은 이 텍사스 안에 이 렉시와 릴 그리고 마이키 이 가족이랑, 이 가족뿐만 아니라 이 주민들, 그 마약 파시는 아주머니랑 딸 그리고 로니 그 전체가 다 가족인데 어떤 정치판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 마이키도 이 집에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잔디를 밀고 뭐 이런 백인 중상층의 백인 어떤 남자가 해줘야 하는 그런 조건들을 해주면서 이 집에 소파에서 자다가 침대에 잘 수 있게 되고, 이런 좀 가족 내에 이런 정치적인 게 보였고, 또 이제 렉시바릴도 그 마약 파는 아주머니랑 무슨 커넥션이 있는 관계잖아요. 그런 게 어떤 정치를 할 때 이런 오가는 그런 부정부패들, 그런 것들을 좀 축소한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비브라사비님. 저는 이거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있었긴 했는데, 이 영화의 엔딩을 제가 최근에 다시 보기 시작하면서 떠올랐던 그게 있는데, 최근에 그 조선일보에 실린 칼럼 중에 하나가 그 철강 노동자 출신의 칼럼니스트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칼럼의 마지막에 언급을 했어요. 지방에도 역시 개인주의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그러나 계급 이동 사다리가 사라진 지난한 현실 속에서도 지방 총각들은 가정을 꿈꾼다. 내 차를 타고 해근해 내 집에 현관문을 여는 순간 나는 나를 맞이할 아내와 아이들의 환한 미소를 떠올리면서,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스트로베리가 이렇게 환하게 문을 열고 되게 화사한 화면 속에서 비키니를 입고 이 남자를 반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젊은 여성과의 그 관계
젊은 여성 그 판타지인데 어쨌건 이 판타지로 회귀하고 마는 이 남자의 멘탈리티가 왠지 이게 떠올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잘 비꼬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인물이 피카레스크 쉽게 말하자면 악당 인물인데 인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관 같은 것들이 하찮다고 느껴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포르노에 가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들 그 자기계발서의 논리 그거랑 너무 똑 닮아 있거든요. 근데 그 논리를 계속 그 옆집의 청년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시대의 그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건 LA에는 할리우드도 있고 그리고 실리콘밸리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를 들어가기 힘들면서 계속 노력 외치고 있는 건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꿈쩍도 안 하는 이 분리된 세계 속에서 이 인물들이 계속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스스로를 검열하고 스스로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고 강박을 느끼게 되면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거. 그래서 이 여자애도 이 남자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이런 심리적인 구조 같은 것들이 되게 잘 묘사되어 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으면서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맹목적인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거. 그게 이 영화의 슬픔점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지막 장면 생각하니까 마지막 장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남자가 결국은 글로 가는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션 베이커 감독이 제가 물론 이 감독님의 작품은 사실 3작품밖에 안 봤습니다. 네, 스타렛도 그렇고 플로리다 프로젝트랑 레드로켓 이렇게 3작품밖에 못 봤는데 묘하게 엔딩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어디론가 이동하는 네, 어디론가 이동하고 어디론가 아니면 이상향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 뭐 한 주인공들이 어디론가 가고 싶어했던 목적지나 이제 그곳으로 가고 거기서 끝내버려요. 네. 영화가. 사실 이 다음을 안 보여주잖아요. 이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거는 관객들한테 맡기지만 지금 레드로켓 같은 경우 사실은 이 다음에 과연 저는 이게 꿈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판타지. 네, 갑자기 왜냐면 새벽녘이었잖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로 갔는데 갑자기 와 그렇게 화나다고? 아무리 그러겠지만 그래서 약간 이것도 마지막엔 상상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잠깐은 들어봤었는데 네, 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 얘가 이제 집에서 나오고 그 이제 레일리한테 가기 전에 정유공장을 지나가요. 네, 맞아요. 이제 그 점을 보면 저는 얘가 그런 이제 텍사스에 있는 계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정유공장의 그런 블루칼라 계층에도 속하지 못하고 결국에 레일리의 그 백인 중상층 쪽으로 가긴 하지만 그거는 사실 뻔히 파국이 보이는 결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인물이 된다는 거를 좀 운유한다고 생각했어요. 이 수잔나 손 이제 맡은 스트로베리 맡은 수잔나 손 같은 경우가 딱 느낌이 그 장면이 약간 저는 그것처럼 느껴졌어요. 저기 감독님 샘 맨데스 감독님의 저도 네, 네네 아메리칸 뷰티 네네 딱 그 누워 있는 장면 사실 그거는 이제 장미꽃 장면이지만 약간 그런 약간 느낌도 받았단 말이죠. 그 오마주한 거 오마주인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 집을 바라보면서 딱 끝난다는 게 이거는 사실은 이 관조적 그러니까 지금까지 관찰했던 장면이었다면 그럼 관찰의 결과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관찰이 아니고 뭐라고 하지? 거리두기. 네. 그러니까 관찰이었다가 갑자기 거리를 두는 그런 형태를 바꿨다는 게 좀 신기해요. 사실은 그리고 아니면 촬영 형태가 지금까지는 제가 선배님 아까 3작품밖에 못 봤지만 이 2작품이랑 이 작품 다른 게 사실 이 작품은 필름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필름으로 찍으니까 그 질감이 좀 달라요. 이 2작품이랑 확실히 달랐고 근데 그 막판의 질감은 그 전까지 나왔던 필름 질감이 사실 또 달라져가지고 일부러 바꿨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감독이 필름 카메라에서 카메라로 그냥 바꾼 느낌? 마치 이거는 그 플로리다 프로젝트에서 사실 마지막은 아이폰으로 찍은 거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제 아이들이 가는 장면은 그런 것처럼 일부러 이제 바꾼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라모타님은 사실 이 작품을 보시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좀 아쉬웠는지. 앞에서 다 얘기가 나와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저는 일단 이건 좀 되게 많이 벗어난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 되게 이번에 2번째 보면서 문득 그 영화 그 마지막 엔딩을 보다 보니까 은근히 이 영화가 되게 느와르 영화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던 거야. 왜냐면은 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누구 주인공 이름이 누구였죠? 사이먼 렉스 마이키가 그래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하고 나서 그 마리화나를 판매하시는 그 할머니에게 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돈 200달러 자기 원래 번 총 3,000달러에서 200달러만 받게 되는 그런 씬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을 우연중에 보다 보니까 왠지 그 마틴 스콜세지 좋은 친구들 마지막 장면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똑같이 그 조직의 충성을 쎄빠지게 하다가 한끗 잘못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 피자집에서 조직 보스한테 자 이거 받고 이제 가 이제 이런 그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영화도 되게 지금 겉으로 보면은 되게 뭔가 블랙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지만 이 은연중에 이제 뭔가 아득바득 살려고 발악하는 그 주인공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와르 인물의 뭔가 느낌과 되게 결이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판마파탈 같고 그 여자가 그리고 또 동시에 계속 이제 그런 정유공장 그 씬이 되게 뜨문뜨문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아마 아영님이 얘기하신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아마 그 마이키 그 이웃 청년이 그 둘이 같이 대화를 하다가 대뜸 이제 저기 정유공장 쪽을 가리키면서 텍사스 킬링필드라고 저렇게 말을 하는데 저기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같은 텍사스 지역인데 정작 텍사스 지역 그 주민들은 그쪽에 뭔가 속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같은 텍사스 지역인데 저기는 되게 뭔가 다른 나라 세계 같고 근데 이게 또 그 전작인 플로리다 프로젝트랑 좀 뭔가 비교를 하자면은 플로리다 뭔가 그 지역 자체가 뭔가 되게 외부인이 봤을 때는 정말 화사하고 되게 꿈과 환상이 있는 것 같은 도시인 것 같은데 정작 그 거기에 정말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뭔가 혜택 혹은 그런 특성을 전혀 받지 못하고 이제 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 되게 그 지역 원래 원주민들은 정작 이제 거기에 속하지 못하는 뭔가 그러한 뭔가 괴리를 되게 이 감독이 되게 물론 저도 이제 이 감독님 영화를 몇 편 보진 못했지만 좀 되게 은연중에 되게 묘사하고 싶은 뭔가 욕구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뭐 아영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 마이키라는 인물은 정말 말 그대로 공장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뭔가 여기 또 원래 그 텍사스 지역에 살고 있는 정착민들의 세계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리저리 이제 떠돌아다니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판타지에 회귀하고 마는 어떻게 보면 되게 마이키의 자위 영화 같은 자위지라는 영화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그 부분이 또 흥미로웠어요. 아쉬운 점은 참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였지? 이 남자가 여성을 어떻게든 자신의 판타지 속으로 귀속시키려고 계속 포르노 업계로 끌어들이는 게 되게 재밌는 측면인 것 같아요. 그냥 10대 여자한테 할리우드 스타가 되어줄게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포르노 스타였고 그리고 포르노 스타가 되기 위한 뭐 자질을 검사하면서 되게 둘이 친해지잖아요. 근데 결국 판타지로만 남게 되는 현실적인 조건 안에서는 그래가지고 저도 되게 자위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그 공장과 이 현실의 분리가 할리우드와 포르노 산업의 분리와 같다는 그런 유비관계도 생각해볼 만한 것 같아요. 분리라고 하니까 사실 생각나는 게 스타레스를 보니까 이제 스타레스도 보면은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살아가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맞아요. 할리우드 아니 뭐야 저기 이제 포르노 이제 업계에서도 이제 여자 배우들끼리는 이제 어떻게 뭐 같이 공동체 뭔가 생활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보면은 거기서도 저는 몰랐지만 거기 뭔 페스티벌을 뭐 비슷하게 해가지고 뭐 네.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서 뭐 엄청난 큰 뭐 행사를 해요.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뭐 사진도 찍어주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산업이 사실 할리우드 직접적으로 연결됐던 시대가 사실은 진짜 옛날 언제야 그 70년대 60년대 그때점이었던 것 같아요. 딥스로트 나왔다. 네, 거의 딥스로트 나왔던 시절. 네. 그게 그러니까 부기나이트 영화에서도 이제 나왔던 그때 당시나 지금은 네. 완전히 연결된 것 같지가 않고 오히려 이제 넷플릭스 이제 이런 다큐멘터리 보면 저도 옛날에 봤던 다큐멘터리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엄청 많아요. 그런 다큐멘터리 이제 포르노 산업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성들이 실제로 이제 겪었던 이제 이야기 사건들이나 이슈들 담은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은근히 많은데 그런 작품들 보면은 스타가 되겠다라는 꼬임에 넘어갔지만 결국 이룬 건 없고 이제 정말 이득만 취하고 네 이런 세계관을 딱 보여주는데 아마 제 생각엔 여기서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레드로크에서 나오는 이제 그 여자애가 이제 둘이 이제 간다 한들 과연 얼마나 받아줄 것이며 어떻게 받아줄 것이며 그 아마 양지로 일어나기에는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되게 이 영화의 폭력적이면서 가장 노골적이라는 장면이 생각이 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스트로베리가 그
옷을 벗고 피아노를 치는 장면 있잖아요. 이게 되게 다른 영화에서의 오디션 장면처럼 연출되어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푸른에서도 그렇게 막 피아노 치는 장면이 필요한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간에 어쨌건 그 그거를 칠 수 있는 재능이 겨우 그거에 낭비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양면적인 감정 같은 걸 느끼게 해주는 그런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와 별개로 저는 이제 수잔나 소녀는 이 배우는 조만간 다른 작품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네, 어딘가 맞아요. 다른 영화들이 좀 많이 캐스팅이 됐을 것 같은데 뭐 IMDb나 찾아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차기작이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분 깐느의 그 시상식 레드카펫 밟은 사진 보면 네.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그래요? 그 완성본 보고서 너무 흥분한 나머지 날뛰다가 집에서 발목이 부러졌대요. 그래서 보면은 레드카펫 보면은 휠체어나 아니면 목발 쥐고 이게 서 있어요. 되게. 근데 그 와중에 또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을 보면은 되게 안쓰러우면서도 참 기분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영화들에 대해서 다른 영화들이 캐스팅을 보다가 발견을 했다고 나오네요. 구스반 산트 감독의 도너리 그 있잖아요. 네, 도너리 달링. 네네네네. 그거 이제 오디션이나 이런 거 보다가 옆에서 그거 보고 이제 발견해가지고 아마 조만간 그러면은 아마 또 작품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요. 좀 뭔가 재능이 딱 보이니까 아냐 테일러 조이를 보는 느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조만간 다른 영화에서 캐스팅이 될 것 같은 그런 배우고. 자, 그러면 사실 이 작품 말고 다른 션 베이커 감독의 다른 작품들 혹시 보신 것 중에 인상적이었던 작품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어떤 작품 재밌게 봤었는지. 네, 뭐 다들 플로리다 프로젝트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일단 저 플로리다 맞고요. 네, 당연히. 저도 플로리다. 저도 플로리다. 근데 저는 플로리다 관련해서 되게 저도 이제 좀 살짝 가슴 아픈 사연 하나 밝히자면은 이 영화 개봉하기 직전에 제가 이제 운전면허를 땄어요. 제가 제 또래에 비해서는 좀 운전면허 늦게 딴 케이스인데 그래서 운전면허 따기 준비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차에 대해 되게 관심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났던 시기였는데 아마 이 영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프닝에 애들이 그 모텔에 그 주차된 차에 침을 뱉는 장면이 있어요. 저 그 장면 보고서 순간 갑자기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내 차에 만약 누가 저렇게 하면은 저 완전 천인 공노할 노릇이다 하면서 거기서부터 제가 갑자기 그 애들이 되게 너무 얄밉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 보신 분들은 막 진짜 그 주인공의 애기들 너무 진짜 귀엽고 사랑스럽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 차마 끼질 못하겠더라고요. 그 정말 그 초반에 그 차에다 한 그 악행을 보고서 어떻게 저걸 용납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정말 진짜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생각을 되게 이 영화를 보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저는 션 베이커 감독의 인식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텐저린 어쨌건 거리 돌아다니는 걸 계속 카메라를 찍는 시네마 베리테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건데 그 다큐멘터리처럼 연출하는 픽션. 근데 저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에서 어쨌건 계급을 수직적인 공간을 묘사를 해가지고 계속 층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못 사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션 베이커 감독이 그 수평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닿을 수 없는 경계가 있다. 그리고 그 경계는 눈으로만 보이지 뭐 실물로 가다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수평적으로 계급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이런 문제의식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영화에서. 저 플로리다 프로젝트도 되게 노골적이라고 생각하고 레드로켓에서 지하 공간이 없는 거는 되게 재밌는 지하나 2층이 가끔 등장하긴 하지만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한 땅 위에 서 있는데 아예 다른 공간에 살아있는 또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런 인식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전 플로리다 프로젝트가 그런 것들을 잘 환기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플로리다 프로젝트 보면서 가장 고민했던 게 뭘까 생각해봤는데 이 문이라는 애가 엄마랑 사는 게 더 나을까 아니면 떨어져서 있는 게 더 나을까 이거를 고민하는 거를 관객한테 완전히 잘 이입시킨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이입을 하려고 해도 사실 잘 못하는 영화들도 있는데 이 감독은 이런 거를 되게 잘 하는 감독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일단
그 인물 자체를 어떻게 뭐 동정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뭐 비판하려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니까 이제 그런 적절한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런 윤리관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그런 거를 가장 잘 하는 감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가 리뷰 쓰다가 너무 웃긴 게 하나 있어가지고 아니 이게 보라색 집이었잖아요. 네. 아 이거 되게 쓸데없는 걸 써놨네 옛날에. 저 이제 기자 시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보라색이 막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막 보라색은 긍정적인 의미 있잖아요. 세 개의 그 쌓여 있는 비밀, 예를 들면 세 개의 의미, 색상의 의미. 보라색은 막 신비하고 화려하며 뭐 치유라는 희망의 뜻도 있겠지만 부정적으로는 죽음을. 아시죠? 네, 소나기 황승우 소나기 나오는 죽음,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주입식으로 이제 이렇게 외우면은 당연히 이런 이미지들이 이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무지개 같은 경우도 결국엔 다양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뭐 비가 온 뒤에 이제 땅이 굳어지는 뭐 그런 상징일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포스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너무 이게 홍포인트 보면 너무 밝은 내용인 줄 알았을 거예요 사람들이. 인스타 감성. 네, 진짜 인스타 감성이죠. 아이들 이렇게 뛰놀고 있는데 막 무지개도 피어오르는데 심지어 이거 카치프레이즈 봐보세요. 디즈니 월드보다 신나는 무지개 어드벤처야. 야 이거면은 사람들이 볼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연애 내용은 전혀 사기당한 느낌이었을 거야 아마. 이게 뭐야 하면서. 파네미로 이후 최고의 사기. 아무튼 요람 저는 이제 아이들의 결국 이제 평화로운 경우는 그렇죠. 아이들의 이제 결국에는 뭐 요람 작품이 비슷하게 약간 그었던 것 같아요.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나단 라비키 감독의 그 가버나움. 딱 요거 다음이 이제 가버나움이었잖아요. 이제 그 가버나움도 이 작품도 그렇고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으로 본 우리 이제 사회나 이런 모습이었던 거였으니까 이제 그것도 이제 가버나움 때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이제 쉽게 말하면 뭐였죠? 몸포르노였는데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아동 포르노? 아니 그 가버나움 보고 몸포르노라고 했는데 가난 포르노? 가난 포르노였나? 아무튼 뭐 이제 그런 포르노. 네. 그거에 이제 얽혀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남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아무튼 이 작품도 그 션 베이커 감독은 요런 이제 세계 같은 이런 이제 뭔가 아래의 세계들, 아래의 세계들 상당히 잘 포착하고 있는 그런 감독인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네. 다만 아직까지 이제 아카데미를 못 받고 있는 이유는 이 감독도 역시 아카데미 스타일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감독도 여러 가지 영화제에서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지만 뭔가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뭔가 그런 것 같아요. 기생충의 느낌이었을까? 기생충이 상을 이제 받았긴 받았지만 미국에서 이런 기생충 같은 소재를 가지고 상을 받은 게 없었잖아요, 옛날에도. 네, 맞아요. 네, 뭐 예를 들면 하다못해 8마일 같은 경우는 그냥 노래만 받았지. 네. 그걸로 다른 걸로 상을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한번 들어봅니다. 네. 아무튼간에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요. 이거 또 왠지 이번 시간은 좀 뭔가 밋밋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아주 그냥 씹고 뜯고 맛보고 아주 준비되어 있을 것 같은데 피노키오입니다. 다음 시간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